시간당 500억 원씩 사라지는 돈. 400척의 배가 멈춰선 바다. 그리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의 작은 연구팀에게 걸린 불가능한 미션.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일주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우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주일간의 기록입니다. 2024년 3월 23일 오전 6시,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연구소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흘러나오더군요.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서 길이 400m에 달하는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좌초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선박의 이름은 글로벌 프라이드호였습니다. 파나마 국적의 이 배는 중국에서 출발해 유럽으로 향하던 중이었다고 해요. 문제는 전날 밤부터 불어닥친 강한 모래 폭풍 때문에 시야가 거의 제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선장이 운하를 통과하려다 조타를 잘못해서 운하 동쪽 제방에 비스듬히 박혀버린 거였어요. 뉴스 화면 속 항공 촬영 영상을 보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선박이 운하를 완전히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운하의 폭이 200m 정도인데 선박이 대각선으로 끼어 있으니 다른 배들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었어요. 더 큰 문제는 경제적 파급 효과였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12%가 지나가는 핵심 항로거든요. 하루에 평균 50척 정도의 선박이 통과하는데 이게 막히면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타격을 받게 됩니다. 뉴스에서는 시간당 경제적 손실이 500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이 사건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안타까운 해외 뉴스 정도로 여기며 연구소로 향했거든요. 하지만 오전 9시쯤 연구실에 도착하자마자 급한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연구원 국제협력실의 김 과장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상당히 긴급해 보였어요. 김 과장은 이집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기술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좌초된 선박을 정확히 인양하려면 센티미터 단위의 정밀한 위치 측정이 필요한데 기존 GPS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였어요. 사실 수에즈 운하 지역은 GPS 신호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주변 지형과 전리층 환경 때문에 평균 10m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거든요. 하지만 대형 선박 인양 작업에는 이런 오차가 치명적이에요. 예인선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김 과장은 우리가 개발한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즉 KASS의 정밀 보정 기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스템은 센티미터급 정밀도를 자랑하니까요. 하지만 이집트 현지에 임시 기준국을 설치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은 결코 만만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오전 10시 저는 긴급 회의실에 소집되었습니다. 연구원장을 비롯해 주요 보직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이집트 지원 방안이 논의되었어요. 회의 분위기는 사뭇 진지했습니다. 이번 기회가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입증할 절호의 기회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거든요. 결국 제가 현지 파견팀의 팀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위성항법 전문가인 박 박사와 시스템 엔지니어 2명, 그리고 통신 전문가 1명이 저와 함께 이집트로 떠나기로 결정되었어요. 출발은 바로 다음 날, 즉 3월 24일로 정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출장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현지에서 필요한 장비 목록을 작성하고 이집트 측과 기술적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화상회의도 여러 차례 진행했어요. 무엇보다 KASS 시스템의 핵심 알고리즘과 보정, 데이터를 담은 휴대용 서버를 준비하는 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어요. 아내에게 일주일 정도 해외 출장을 간다고 말하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이 우리나라 기술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하자 격려해 주더군요. 그날 밤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복잡한 기분으로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인천국제공항에서 팀원들과 만났을 때의 기분은 지금도 생생해요. 우리 모두 한국 기술로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명감에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때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얼마나 극적일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이집트 정부의 공식 기술 지원 요청서가 외교부를 통해 전달된 것은 사고 발생 12시간 만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직접 볼 기회가 있었는데 상당히 절박한 어조로 작성되어 있었어요. 특히 기존 GPS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밀 항법 기술이 절실하다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수에즈 운하에서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2021년에도 에버 기브노라는 컨테이너선이 엿새 동안 운하를 막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전 세계 해운업계가 큰 타격을 받았는데 이번 글로벌 프라이드 호는 그보다 더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좌초 위치와 각도였어요. 에버 기브노는 운하를 완전히 가로막긴 했지만 비교적 단순한 형태로 끼어 있었다면 글로벌 프라이드 호는 15도 각도로 비스듬히 박혀 있었거든요. 게다가 선체 일부가 모래톱에 깊숙이 파묻혀서 단순한 예인 작업으로는 빼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집트 수에즈 운하청에서 제공한 기술 자료를 검토해보니 상황이 더욱 명확해졌어요. 좌초된 지점의 수심은 24m였지만 선박의 홀수가 16m나 되어서 바닥 여유가 8m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강한 조류와 모래 퇴적까지 겹쳐서 인양 작업의 난이도가 극도로 높아진 상태였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대기하는 선박 수가 늘어나면서 경제적 손실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첫날 50척이던 대기 선박이 이틀 만에 200척을 넘어섰어요. 석유와 천연가스를 실은 에너지 운반선부터 생필품을 실은 화물선까지 모든 종류의 배들이 운하 입구에서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국제 해운업계의 압박도 만만치 않았어요. 주요 해운회사들은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돌아가는 우회 항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항해 거리가 6,000km나 늘어나서 운송비가 2배 이상 증가하게 되죠. 결국 모든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받은 미션은 명확했습니다. 기존 GPS 시스템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센티미터급 정밀도로 인양 작업을 지원하는 것이었어요. 구체적으로는 예인선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정확히 파악하고 좌초선 주변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정밀한 항법 정보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KASS 시스템의 핵심 장점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개발한 다중 주파수 보정 기술은 전리층 교란이나 지형적 요인으로 인한 오차를 대폭 줄일 수 있거든요. 특히 실시간 운동학적 측이 기술인 RTK 방식을 적용하면 1cm 이하의 정확도까지 달성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술적 도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현지에 임시 기준국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집트의 지리적 여건과 기후를 고려해야 했거든요. 수에즈 운하 지역은 모래 폭풍이 잦고 염분이 많은 해양성 기후라서 정밀 장비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어요. 팀 구성도 신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저 외에 위성항법 이론 전문가인 박현숙 박사, 시스템 엔지니어 김태준과 이승민, 그리고 현지 통신망 구축 전문가인 최영철 기사가 함께하게 되었어요. 각자의 전문 분야가 달라서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장비 준비도 치밀하게 진행되었어요. 핵심인 KASS 신호 처리 서버는 물론이고 현지 설치용 안테나와 송수신 장비,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예비 부품들까지 모두 챙겼습니다. 무게만 800kg이 넘었는데 이집트 측에서 통관과 운송을 전폭 지원해주기로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과의 실시간 통신 연결이었습니다. KASS 시스템의 보정 데이터는 대전에 있는 우리 연구원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되어 위성을 통해 전송되거든요. 현지에서는 이 데이터를 받아 처리한 다음 인양 작업팀에게 정밀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구조였어요. 이집트 측 담당자와의 화상회의도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수에즈 운하청의 아흐메드 기술국장은 상당히 적극적이었어요. 이미 네덜란드와 독일의 해양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현지에서 인양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지만 정밀 위치 측정 부분에서는
우리 기술이 가장 유력한 해결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출발 전날 저녁 마지막 점검 회의가 열렸어요. 연구원장은 이번 임무가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서 한국의 우주 기술 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실패할 경우의 부담도 크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당부했어요. 그날 밤 집에서 짐을 싸면서 든 생각은 복잡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자신이 있었지만 현지 여건이나 돌발 상황을 모두 예측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팀원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우리 기술이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가장 컸습니다. 3월 24일 오후 4시 대한항공 직항편으로 카이로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인상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건조한 사막 기후, 특유의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공항 활주로 너머로 펼쳐진 모래 언덕들이 이국적인 풍경을 연출했어요. 하지만 관광을 즐길 여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우리를 맞은 사람은 이집트 수에즈 운하청의 압델라만 부국장이었어요.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는 유창한 영어로 우리를 반겼습니다. 첫 만남부터 상황의 긴급성을 강조하더군요. 좌초 사흘째를 맞으면서 대기 선박이 300척을 넘어섰고 국제적 압박이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공항에서 카이로 시내까지 이동하는 동안 압델라만 부국장은 현재 상황을 상세히 브리핑해 주었습니다. 글로벌 프라이드호 주변에서는 이미 대규모 준설 작업이 시작되었고 네덜란드에서 온 해양 구조 전문팀이 예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밀한 위치 측정 없이는 모든 작업이 위험천만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수에즈 운하청 본부는 카이로 시내에서 동쪽으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이스마일리아에 위치해 있었어요. 하지만 긴급 상황실은 카이로 본청에 따로 설치되어 있어서 우리는 먼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차량 안에서 본 카이로의 모습은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어요. 고층 빌딩들과 넓은 도로 그리고 나일 강변의 아름다운 풍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후 6시쯤 수에즈 운하청 카이로 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국제적인 전문가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네덜란드 해양 엔지니어링 회사 보스칼리스의 기술진, 독일 인양 전문 업체 관계자들, 그리고 로이드 선급협회의 검사관들까지 다양한 국적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긴급회의는 오후 7시에 시작되었어요. 회의실 벽면에는 거대한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수에즈 운하의 위성 이미지와 좌초선의 실시간 영상이 계속 띄워져 있었습니다. 글로벌 프라이드호가 운하를 가로막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니 상황의 심각성이 더욱 실감났어요. 보스칼리스의 프로젝트 매니저인 얀반 더르 씨가 인양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총 12척의 예인선을 동원해서 선박을 천천히 회전시킨 다음 운하 중앙으로 끌어내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예인선들의 위치가 몇 미터만 어긋나도 좌초선에 추가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우려사항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나서서 KASS 시스템의 능력을 설명했어요. 우리 기술을 사용하면 예인선들의 위치를 1cm 오차 범위 내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죠. 처음에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이었지만 박현숙 박사가 기술적 세부 사항을 전문 용어로 설명하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특히 로이드 성급협회의 존 윌슨 검사관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전에 노르웨이에서 유사한 정밀 항법 시스템을 본 적이 있다면서 우리 기술의 정확도가 입증된다면 작업 안전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어요. 이집트 측에서는 아흐메드 기술국장이 직접 나서서 우리 팀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지 설치에 필요한 모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필요한 인력과 장비도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또한 이집트군에서 운영하는 통신망도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녁 8시쯤 우리는 현지 상황을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수에즈 운하로 이동하기로 했어요. 카이로에서 수에즈까지는 차로 약 2시간 거리였습니다. 밤 운전이라 위험할 수 있었지만 다음날 새벽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미리 현장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이집트의 밤 풍경은 묘한 감동을 주었어요.
멀리 피라미드의 실루엣이 보이기도 했고 나일강 삼각주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번 임무에 대한 부담감도 계속 커지고 있었어요. 수에즈에 도착한 것은 밤 10시쯤이었습니다. 운하 입구에는 평소와 달리 수많은 조명이 켜져 있었고 24시간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임시로 설치된 관제센터에서는 각국 전문가들이 밤새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좌초 현장을 직접 본 첫 인상은 충격적이었어요.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운하를 완전히 가로막고 있는 모습은 마치 거인이 개울을 막아선 것 같았습니다. 선체 길이가 400m에 달하니 축구장 4개를 이어놓은 것과 비슷한 크기였어요. 야간 조명을 받은 선박의 모습은 웅장하면서도 어딘지 비극적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이집트 해군 관계자는 조류와 바람의 영향을 설명해 주었어요. 수에즈 운하는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지형적 특성상 복잡한 해류가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좌초 지점 근처는 모래톱이 많아서 예인 작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도 받았어요. 그날 밤 숙소로 정해진 수에즈의 한 호텔에서 팀 회의를 가졌습니다. 현장을 직접 본 후에 소감을 나누고 내일부터의 작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했어요. 김태준 엔지니어는 시상 기준국 설치 위치를 검토했고 최영철 기사는 통신망 연결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박현숙 박사는 현지 환경 요인들을 분석해서 KASS 시스템의 보정 알고리즘을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특히 지중해 연안 지역의 전리층 특성과 해양성 기후로 인한 대기 굴절률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정이 넘어서야 회의를 마치고 각자 휴식을 취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작업이 성공할지, 우리 기술이 정말 이 거대한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지 계속 고민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습니다. 평생 연구실에서만 개발해온 기술이 드디어 실전에서 그 진가를 발휘할 기회가 온 것이니까요. 3월 25일 새벽 6시 수에즈 운하 현장에서의 첫 번째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막 지역 특유의 일교차 때문에 아침 기온은 영상 10도 정도로 선선했지만 정오가 되면 30도를 넘나들 것이라는 예보였어요. 우리는 가장 활동하기 좋은 시간대를 최대한 활용해야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기존 GPS 시스템의 정확도를 직접 측정하는 것이었어요. 김태준 엔지니어가 준비해온 정밀 측량 장비로 운하 주변 10여 개 지점에서 위치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도 더 심각했어요. 평균 오차가 13m에 달했고 최대 오차는 21m까지 벌어졌거든요. 이런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를 박현숙 박사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에즈 운하 지역은 지중해와 홍해 사이의 특수한 지리적 위치 때문에 전리층 교란이 심하다고 해요. 게다가 주변 사막 지형에서 반사되는 GPS 신호들이 다중 경로 효과를 일으켜서 정확도를 더욱 떨어뜨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좌초선 글로벌 프라이드홀을 가까이에서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선박의 거대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높이만도 60m가 넘어서 20층 건물 정도 되었고 갑판 위에 쌓인 컨테이너들이 거대한 레고 블록처럼 보였어요. 선체 색깔인 진한 파란색이 운하의 푸른 물과 대조를 이루며 묘한 아름다움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어요. 선박의 선수 부분이 동쪽 제방에 깊숙이 박혀 있었고 선미는 서쪽 운하 벽면에 거의 닿을 정도로 비스듬히 끼어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쐐기가 운하에 박힌 모습이었죠. 이 각도로는 단순히 뒤로 빼내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어요. 네덜란드 보스칼리스 팀의 인양 계획을 자세히 검토해보니 정말 복잡했습니다. 먼저 선수 부분 주변을 준설해서 선박을 약간 부양시킨 다음 12척의 예인선으로 천천히 회전시켜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예인선들의 위치와 견인력을 정밀하게 조절하지 않으면 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컨테이너들이었어요. 갑판 위에 쌓인 수천 개의 컨테이너들이 인양 과정에서 무너져 내릴 수 있었거든요. 한 개의 무게가 최대 30톤에 달하니
만약 운하로 떨어진다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인 각도와 속도를 극도로 정밀하게 제어해야 했어요. 우리가 설치해야 할 KASS 지상 기준국의 위치를 선정하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운하 양쪽에 최소 2개씩 총 4개의 기준국이 필요했는데 각각의 위치가 좌초선과 예인선들을 모두 커버할 수 있어야 했거든요. 또한 전원 공급과 통신 연결이 가능한 곳이어야 했고 작업 중 안전도 보장되어야 했습니다. 최영철 기사와 함께 통신 환경을 점검하는 과정도 흥미로웠어요. 이집트의 통신 인프라는 생각보다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수에즈 운하청에서 제공한 전용 광 케이블을 통해 카이로는 물론 한국과도 직접 연결이 가능했어요. 이는 실시간 보정 데이터를 받아오는데 매우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이집트 해군의 협조를 받아 소형 순찰정을 타고 좌초선 주변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어요. 물 위에서 본 글로벌 프라이드호는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선체 측면에 새겨진 회사 로고와 각종 마킹들이 선명하게 보였고 갑판 위에서 작업 중인 승무원들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순찰정의 선장인 아흐메드 데이가 해류와 조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지역은 하루에 2번 조수가 바뀌는데 만조 시에는 수위가 1m 정도 높아진다고 해요. 인양 작업은 반드시 만조 시간에 맞춰서 진행해야 선박이 바닥에서 살짝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수에즈 지역은 오후가 되면 북서풍이 강하게 불기 시작합니다. 풍속이 초속 15m를 넘으면 예인 작업이 매우 위험해진다고 했어요. 거대한 선박이 돈 역할을 해서 바람에 밀려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작업 시간을 새벽이나 이른 아침으로 제한해야 했습니다. 정오쯤 현장에서 첫 번째 기술회의가 열렸어요. 각국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보스칼리스 팀은 준설 작업이 예상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어요. 선수 부분이 모래톱에 3m 깊이로 박혀 있어서 최소 2만 톤의 모래를 퍼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로이드 선급협회의 존 윌슨 검사관은 선체 구조 검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다행히 좌초로 인한 심각한 손상은 없었지만 인양 과정에서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선체 중앙 부분에 과도한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제가 KASS 시스템의 설치 계획을 발표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운하 동쪽과 서쪽에 각각 2개씩 총 4개의 기준국을 설치하고 중앙 관제소에서 모든 데이터를 통합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어요. 예인선들에는 소형 수신기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정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인양 전문 업체 하일리 뮬러 대표가 우리 계획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특히 해상에서의 신호 안정성과 예인 케이블로 인한 간섭 문제를 우려했습니다. 박현숙 박사가 기술적으로 상세히 답변하자 그도 우리 시스템의 정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오후 2시쯤부터는 본격적인 장비 설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집트 측에서 제공한 트럭에 우리 장비들을 싣고 첫 번째 기준국 설치 지점으로 이동했어요. 운하 동쪽 약 200m 지점에 있는 작은 언덕이었는데 주변을 내려다볼 수 있는 최적의 위치였습니다. 설치 작업은 생각보다 까다로웠어요. 사막 지역의 모래땅이라서 안테나 지지대를 단단히 고정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김태준 엔지니어가 특수 앵커를 사용해서 지지대를 설치했지만 바람이 강해지면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추가 보강 작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첫 번째 기준국에서 신호를 송출하기 시작한 것은 오후 4시쯤이었어요. 한국에 있는 본부와의 통신 연결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실시간 보정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전송되고 있다는 확인을 받았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첫 번째 관문은 성공적으로 통과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나머지 3개의 기준국도 설치해야 하고 전체 시스템의 통합 테스트도 거쳐야 했거든요. 무엇보다 실제 인양 작업에서 우리 기술이 제대로 작동할지는 아직 미지수였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내일 할 일들로 가득했어요. 3월 26일 시스템 구축의 핵심적인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날 첫 번째 기준국 설치에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날은 나머지 3개 기준국을 모두 완성해야 했어요. 새벽 5시부터 팀원들과 함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사막의 일출은 정말 장관이었지만 그것을 감상할 여유는 없었죠. 두 번째 기준국 설치 지점은 운하 서쪽 약 300m 지점이었어요. 첫 번째보다 지반이 더 단단해서 설치 작업은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바람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위치였거든요. 최영철 기사가 풍속계로 측정해보니 평균 풍속이 초속 12m에 달했어요. 안테나가 흔들리지 않도록 특별한 보강 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해야 했습니다. 가장 까다로웠던 것은 세 번째 기준국이었어요. 운하 남쪽 입구 근처에 설치해야 했는데 이곳은 대기 중인 선박들로 인해 접근이 매우 어려웠거든요. 이집트 해군의 협조를 받아 소형 상륙정을 이용해서 장비를 운반해야 했습니다. 박현숙 박사와 저는 상륙정에 직접 탑승해서 설치 작업을 지휘했어요. 바다에서 진행하는 설치 작업은 육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파도로 인한 흔들림 때문에 정밀한 조정이 무척 어려웠어요. 게다가 염분이 포함된 바닷물이 장비에 닿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했습니다. 안테나 연결 작업만으로도 2시간이 넘게 걸렸죠. 오전 10시쯤 세 번째 기준국에서도 정상적인 신호가 송출되기 시작했어요. 한국 본부에서 실시간으로 신호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안정적이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특히 해상 환경에서도 신호 감쇄가 거의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서 팀 전체가 안도했어요. 네 번째이자 마지막 기준국은 운하 북쪽 출구 근처였습니다. 이곳은 지중해와 가까워서 습도가 높고 바람도 강했어요. 하지만 앞서 세 곳에서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서 작업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김태준 엔지니어가 개발한 간소화된 설치 절차 덕분에 시간도 많이 단축할 수 있었어요. 정오쯤 4개 기준국이 모두 완성되었을 때의 성취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각 기준국에서 송출되는 신호들이 중앙 관제소로 정상적으로 수집되고 있었고 한국 본부와의 실시간 데이터 교환도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마침내 KASS 시스템의 기본 골격이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오후부터는 본격적인 시스템 통합 테스트에 들어갔어요. 4개 기준국에서 받은 데이터를 종합해서 운하 전체 지역의 정밀 위치 정보를 생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박현숙 박사가 개발한 다중기준점 보정 알고리즘이 핵심이었어요. 이 알고리즘은 여러 기준국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위치 보정값을 계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결과는 놀라웠어요. 운하 중앙 지역에서 측정한 위치 정확도가 평균 2.3cm였거든요. 이는 우리가 목표로 했던 5cm보다도 훨씬 우수한 성능이었습니다. 좌초선 주변의 복잡한 전자기 환경에서도 이 정도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인양 작업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대기 중인 선박들이 많은 남쪽 구역에서는 간헐적으로 신호 간섭이 발생했어요. 대형 선박들의 금속 구조물이 위성 신호를 차단하거나 반사시켜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현상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호 처리 알고리즘을 조정해야 했어요. 최영철 기사와 함께 간섭 문제를 분석해보니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만 발생하는 제한적인 현상이었어요. 우리는 다중 주파수 보정 기술을 적용해서 간섭이 발생하는 주파수를 자동으로 배제하고 다른 주파수로 보완하는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남쪽 구역에서도 안정적인 신호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오후 3시쯤부터는 실제 인양팀과의 협력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보스칼리스의 예인선 한 척에 우리가 개발한 소형 수신기를 설치했어요. 이 수신기는 KASS 시스템에서 보정된 정밀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선박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표시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예인선 선장인 얀 캡틴은 처음에는 다소 회의적이었어요. 기존에 사용하던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익숙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시스템을 실제로 사용해보고 나서는 놀라워했습니다. 선박의 위치가 센티미터 단위까지 정확하게 표시되니까 마치 육지에서 걷는 것처럼 정밀한 조작이 가능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동적 위치 제어 기능이었어요. 예인선이 조류나 바람에 밀려서 위치가 변하면 우리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선장은 이 기능만으로도 인양 작업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평가했어요. 오후 5시쯤 이집트 수에즈 운하청의 고위 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아흐메드 기술국장과 함께 온 파루크 청장은 우리 시스템의 시연을 직접 지켜보았어요. 정밀도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리자 청장은 매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집트도 향후 자국의 항만 관리에 이런 기술을 도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어요. 저녁 6시에는 전체 참여 기관이 모인 종합회의가 열렸습니다. 각국 전문가들이 이틀간의 준비 작업 결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였어요. 보스칼리스 팀은 준설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했고, 독일 팀은 예인 케이블과 장비 점검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KASS 시스템의 구축 완료를 보고했을 때 회의실 분위기가 한결 밝아졌어요. 로이드 성급협회의 존 윌슨 검사관은 이제 기술적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으니 본격적인 인양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고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아직 진짜 시험은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실제 인양 작업에서 우리 시스템이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거든요. 수많은 변수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팀원들과 마지막 점검 회의를 가졌어요. 각자 담당 구역의 시스템 상태를 재확인하고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계획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내일부터는 24시간 교대 근무 체제로 들어가서 시스템을 모니터링해야 했거든요.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으로 보이는 수에즈 운하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수많은 선박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좌초된 글로벌 프라이드호도 조명을 받아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거대한 선박이 다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술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3월 27일 새벽 4시 드디어 첫 번째 인양 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택한 이유는 조수와 바람 조건이 가장 유리했기 때문이에요. 만조 시간에 맞춰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고 새벽 바람은 상대적으로 약해서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중앙 관제소는 마치 우주센터처럼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여러 개의 대형 모니터에는 각 예인선의 실시간 위치와 KASS 시스템의 정확도 데이터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저와 팀원들은 각자의 모니터링 구역을 담당하며 시스템 상태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보스칼리스의 얀반 더르 프로젝트 매니저가 전체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총 12척의 예인선이 글로벌 프라이드호 주변에 정밀하게 배치되었어요. 각 예인선의 위치는 우리 KASS 시스템으로 센티미터 단위까지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밀도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인 각도였습니다. 글로벌 프라이드호를 무작정 뒤로 끌어당기면 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었거든요. 대신 선박을 천천히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켜서 운하와 평행하게 만든 다음에야 안전하게 빼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예인선이 정해진 위치에서 정확한 힘으로 끌어야 했어요. 새벽 5시 첫 번째 견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인선들이 동시에 케이블을 당기기 시작하자 글로벌 프라이드호가 미세하게 진동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선박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수 부분이 모래톱에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예상보다 훨씬 강한 저항을 받고 있었거든요. 얀 매니저는 견인력을 단계적으로 높여가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이때 우리 KASS 시스템의 진가가 발휘되었습니다. 예인선들의 위치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어느 선박이 계획된 위치에서 벗어나고 있는지 즉시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조류에 밀려 위치가 어긋나려는 예인선들을 즉각 보정할 수 있었어요. 오전 6시쯤 드디어 글로벌 프라이드호에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선수 부분이 약간씩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우리 시스템의 정밀 센서가 센티미터 단위의 미세한 변화까지 감지해냈습니다. 관제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긴장했어요. 하지만 첫 번째 시도는 부분적 성공에 그쳤습니다. 선박이 약 5도 정도 회전했지만 여전히 운하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게다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강한 견인력으로 인해 선체 일부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온 것이었어요. 로이드 선급협회의 존 윌슨 검사관이 즉시 작업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선체 구조 안전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모든 예인선들이 케이블을 늦추고 안전거리로 후퇴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가 이렇게 중단되자 현장 분위기가 다소 침울해졌어요. 오전 9시부터 긴급 기술회의가 열렸습니다. 구조 전문가들이 선체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다행히 심각한 손상은 없었다고 판정되었어요. 하지만 견인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 번에 큰 힘을 가하는 대신 여러 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회전시키는 방법이 더 안전하다는 것이었죠.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글로벌 프라이드 홀을 3단계로 나누어 회전시키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단계에서 15도, 두 번째 단계에서 추가로 15도, 마지막 단계에서 완전히 운하와 평행하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각 단계마다 충분한 휴식 시간을 두어 선체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했어요. 이 새로운 계획에서 우리 KASS 시스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각 단계에서 정확한 회전 각도를 측정하고 예인선들의 위치를 더욱 정밀하게 제어해야 했거든요. 박현숙 박사가 실시간 각도 측정 알고리즘을 추가로 개발해서 시스템에 적용했어요. 오후 2시 두 번째 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예인선들이 천천히 위치를 잡고 우리 시스템이 각 선박의 정확한 좌표를 실시간으로 확인했습니다. 견인력도 첫 번째 시도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였어요. 결과는 훨씬 더 좋았습니다. 글로벌 프라이드 호가 안정적으로 회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시스템의 모니터에서 선박의 각도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시계 바늘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오후 3시 첫 번째 단계 목표인 15도 회전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관제소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얀 매니저는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며 팀원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었거든요. 두 번째 단계는 오후 4시에 시작되었어요. 이미 15도 회전한 상태에서 추가로 15도를 더 돌려야 했습니다. 이때는 선박의 무게중심이 바뀌어서 예인 난이도가 더욱 높아졌어요. 우리는 예인선들의 배치를 새롭게 조정하고 각 선박에 할당된 견인력도 재계산했습니다.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어요. 글로벌 프라이드 호가 30도 각도를 넘어서면서 운하폭이 가장 좁아지는 지점을 통과해야 했거든요. 자칫 반대편 제방에 부딪힐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시스템의 정확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어요. 오후 5시 두 번째 단계도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글로벌 프라이드 호가 총 30도 회전한 상태였어요. 이제 선박의 길이가 운하폭과 거의 맞아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운하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어서 다른 선박들이 지나갈 수는 없었어요. 마지막 단계를 위해 1시간의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인선 승무원들도 지쳐 있었고 우리 기술진들도 긴장감으로 인해 피곤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기대감이 모든 사람들을 다시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오후 6시 최종 단계가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글로벌 프라이드 홀을 완전히 운하와 평행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가장 정밀한 제어가 필요한 순간이었죠. 우리 KASS 시스템의 모든 기능이 총동원되었어요. 예인선들이 마지막 견인을 시작하자 글로벌 프라이드 호가 마침내 운하 중앙으로 천천히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니터에서 선박의 각도가 90도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했을 때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오후 7시 드디어 글로벌 프라이드 호가 운하와 완전히 평행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운하 중앙에서 약간 벗어나 있어서 다른 선박들이 지나가기에는 공간이 부족했어요. 완전한 성공을 위해서는 선박을 운하 정중앙으로 이동시켜야 했습니다. 그 작업은 내일로 미뤄졌지만 오늘의 성과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진전이었어요. 3월 28일 새벽 4시 이번이야말로 진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글로벌 프라이드 홀을 운하 정중앙으로 완전히 이동시켜서 양방향 통행을 재개해야 했어요. 전 세계 언론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우리에게는 실패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밤새 기상 조건을 분석한 결과
이날 새벽이 가장 이상적인 시간대였어요. 조수는 만저에 가까워서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고 바람은 거의 무풍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후부터 강풍이 예상되어서 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중이 전부였어요. 중앙관제소는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습니다. 각국에서 온 해양 전문가들과 언론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고 이집트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압델라만 부국장은 새벽부터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KASS 시스템도 최종 점검을 마쳤어요. 4개 기준국 모두에서 완벽한 신호가 송출되고 있었고 한국 본부와의 실시간 데이터 연결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박현숙 박사가 밤새 시스템 알고리즘을 미세 조정한 덕분에 정확도가 더욱 향상되어 있었어요. 새벽 5시 14척의 예인선이 최종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전날보다 2척이 추가된 것은 더욱 정밀한 제어를 위해서였어요. 각 예인선에는 우리가 개발한 고정밀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선장들은 센티미터 단위까지 정확한 자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스칼리스의 얀반 더르 매니저가 최종 작전 계획을 브리핑했어요. 글로벌 프라이드 홀을 운하 동쪽에서 서쪽으로 약 30m 이동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거리는 짧지만 400m 길이의 거대한 선박을 정확히 제어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선박이 운하 벽면에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글로벌 프라이드호의 폭이 59m인데 운하 폭이 200m였으니 양쪽으로 각각 70m 정도의 여유 공간밖에 없었거든요. 몇 미터만 어긋나도 재앙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새벽 5시 30분 첫 번째 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쪽 예인선들이 케이블을 당기고 서쪽 예인선들이 밀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어요. 우리 KASS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선박의 위치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모니터에서 글로벌 프라이드호가 천천히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처음 10분 동안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선박이 안정적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예인선들의 위치도 정확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6시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선박의 이동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 것이었어요. 김태준 엔지니어가 즉시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글로벌 프라이드호의 선저 일부가 수중 암초에 걸린 것으로 판단되었어요. 이 암초는 사전 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아마도 최근 모래 이동으로 인해 노출된 것 같았습니다. 얀 매니저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대책을 논의했어요. 무리하게 끌어당기면 선체 바닥에 손상을 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오후에 예상되는 강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KASS 시스템의 정밀한 위치 측정 능력이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선박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서 암초에 걸린 부분을 특정할 수 있었거든요. 수중 탐사팀이 급히 투입되어 해당 지점을 조사한 결과 작은 암초 하나만 제거하면 될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오전 7시부터 긴급 준설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소형 준설선이 투입되어 문제가 된 암초를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업에도 우리 KASS 시스템이 활용되었어요. 준설선의 정확한 위치를 안내해서 불필요한 지역까지 파지 않도록 했거든요. 1시간 반 만에 준설 작업이 완료되었어요. 오전 8시 30분 이동 작업이 재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암초 문제가 해결되어서 글로벌 프라이드호가 훨씬 부드럽게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모니터에서 선박이 목표 지점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전 9시 글로벌 프라이드호가 운하 정중앙에 거의 도달했어요. 이제 양쪽으로 각각 70m씩의 여유 공간이 확보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성공을 위해서는 선박의 방향도 완벽하게 운하와 평행해야 했어요. 마지막 미세 조정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함이 요구되는 작업이었어요. 우리 KASS 시스템의 진가가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각 예인선의 위치를 센티미터 단위로 조정하면서 선박의 각도를 완벽하게 맞춰갔어요. 오전 10시 드디어 글로벌 프라이드호가 완벽한 위치에 자리 잡았습니다. 운하 정중앙에서 완전히 평행하게 떠있는 모습이었어요.
우리 시스템으로 측정한 결과 오차는 불과 3cm에 불과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에 가까운 성공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다른 선박들이 실제로 글로벌 프라이드호 옆을 지나갈 수 있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첫 번째 테스트 선박으로 소형 예인선이 선정되었어요. 길이 50m 정도의 이 배가 글로벌 프라이드호 옆을 통과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역사적인 순간이 시작되었어요. 테스트 예인선이 조심스럽게 글로벌 프라이드호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KASS 시스템은 두 선박의 거리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며 안전성을 모니터링했어요. 긴장감이 극도에 달했습니다. 관제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테스트 선박이 글로벌 프라이드호의 선수 부분을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선박 사이의 거리는 약 20m 정도였어요. 오전 11시 테스트 선박이 글로벌 프라이드호를 완전히 통과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안전하게 지나간 것이었어요. 관제소에서 폭발적인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성공이었어요. 드디어 수에즈 운하가 정상화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더 큰 선박들의 통과 테스트도 진행되었어요. 길이 200m 끝화물선이 두 번째로 통과했고 이것도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형 유조선이 시도했는데 이것 역시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갔어요. 정오쯤 수에즈 운하청에서 공식적으로 운하 재개통을 선언했습니다. 압델라만 부국장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묻어 있었어요. 닷새 동안 막혔던 세계 최대 항로가 마침내 정상화된 것이었습니다. 오후 1시부터는 대기 중이던 선박들의 본격적인 통과가 시작되었어요. 300여 척의 배들이 차례대로 운하를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관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마치 막혔던 혈관이 다시 뚫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각국 언론들이 앞다투어 성공 소식을 보도했어요. 특히 우리 KASS 시스템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등 주요 방송사들이 한국의 정밀 위성항법 기술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어요. 이집트 정부에서도 공식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파루크 수에즈 운하청장이 직접 우리 팀을 격려했고 앞으로 이집트와 한국 간의 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어요. 그날 저녁 성공을 축하하는 만찬이 열렸습니다. 각국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난 닷새간의 고생을 함께 나누었어요. 보스칼리스의 얀 매니저는 우리 KASS 시스템 없이는 이런 성공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박현숙 박사는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평생 연구실에서만 개발해온 기술이 이렇게 큰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김태준과 이승민 엔지니어들도 뿌듯해했고 최영철 기사는 한국 기술의 우수성이 전 세계에 알려졌다며 자랑스러워했어요. 저 역시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정말로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이번 성공이 한국의 우주 기술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3월 29일 오전 수에즈 운하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닷새 동안 막혀있던 물줄기에 다시 생명력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대기하고 있던 선박들이 차례대로 운하를 통과하면서 마치 거대한 강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것 같은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글로벌 프라이드호는 이제 운하 한쪽에 조용히 정박해 있었어요. 거대한 선박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전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기술과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처럼 보였어요. 선체에 새겨진 회사 로고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정상 운항을 재개한 것은 덴마크 국적의 컨테이너선이었어요. 이 배의 선장은 무선으로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닷새 동안 기다리느라 고생했지만 한국 기술진들 덕분에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KASS 시스템은 여전히 운영 중이었어요. 운하를 통과하는 모든 선박들의 안전한 항해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형 선박들이 글로벌 프라이드호 근처를 지날 때는 더욱 정밀한 위치 안내가 필요했거든요. 우리 시스템이 제공하는 센티미터급 정확도 덕분에 모든 선박들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었어요. 오전 10시쯤 이집트 수에즈 운하청에서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파루크 청장이 직접 나서서 이번 사고의 해결 과정과 각국 전문가들의 기여에 대해 설명했어요. 특히 한국의 KASS 시스템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팀을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각국 언론과의 개별 인터뷰가 이어졌어요. 저는 한국 기자들과 만나서 이번 프로젝트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주 기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했어요. 앞으로 이런 기술이 더 많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표현했습니다. CNN과의 인터뷰에서는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한 질문이 많았어요. 박현숙 박사가 함께 참석해서 KASS 시스템의 원리와 기존 GPS와의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다중 주파수 보정 기술과 실시간 오차 보정 알고리즘에 대한 관심이 높았어요. BBC 기자는 이번 성공이 한국의 우주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우리 기술의 실용성이 입증되었다고 답변했어요. 앞으로 해외 진출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고 국제협력 프로젝트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오쯤에는 이집트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만찬이 있었어요. 압델라만 부국장을 비롯해 교통부 차관, 외무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우리 팀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향후 이집트와 한국 간의 기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어요. 특히 이집트 측에서는 자국의 항만 시설에 KASS와 유사한 정밀 항법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항과 다미에타 항에서도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향후 양국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우리 팀 내부 회의가 있었어요. 지난 닷새간의 경험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태준 엔지니어는 현지 설치 과정에서 배운 노하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매뉴얼을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이승민 엔지니어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발견된 시스템 개선점들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해상 환경에서의 신호 안정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야 한다고 했어요. 최영철 기사는 통신 연결 부분에서 더 효율적인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박현숙 박사는 이번 경험이 학술적으로도 매우 가치 있다고 평가했어요. 실제 위기 상황에서 KASS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었던 것은 연구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오후 4시쯤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수가 1일 평균치를 회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루에 50척 정도가 정상적으로 통과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는 수에즈 운하가 완전히 정상화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전 세계 해운업계가 안도의 숨을 쉬고 있었어요. 저녁 6시에는 각국 전문가들과의 마지막 회의가 열렸어요. 보스칼리스의 얀반 더르 매니저는 이번 프로젝트가 국제협력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전문가들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협력한 결과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낼 수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로이드 선급협회의 존 윌슨 검사관은 우리 KASS 시스템을 해운업계 표준 기술로 인정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고려할 기술이라고 평가했어요. 이는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인정이었습니다. 독일 인양 전문 업체의 하일리 윌러 대표도 우리 기술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어요. 자사의 향후 프로젝트에서 KASS 시스템을 활용하고 싶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우리 기술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만찬은 정말 뜻깊었습니다.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서로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어요. 언어와 문화는 달랐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했다는 동지애가 느껴졌습니다. 3월 30일 오전 우리는 이집트를 떠날 준비를 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수에즈 운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위기의 현장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평화롭게 선박들이 오가는 모습이었어요. 글로벌 프라이드호도 멀리서 조용히 정박해 있었습니다. 압델라만 부국장이 공항까지 직접 배웅해 주었어요.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그는 우리 팀이 이집트의 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 경제의 생명선인데 우리 덕분에 그것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저희도 감동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은 3월 30일 저녁이었어요. 공항에는 연구원 관계자들과 기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연구원장이 직접 마중 나와서 우리의 성공을 축하해 주었어요. 한국 언론들도 큰 관심을 보였고 우리의 성과를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지난 일주일의 경험을 나누었어요. 아내는 뉴스를 통해 상황을 지켜봤다면서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술이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 수에즈 운하 좌초 소식을 들었을 때의 놀라움부터 이집트 도착, 시스템 구축, 그리고 마침내 성공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가장 큰 의미는 우리 기술이 실제로 세계적 위기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연구실에서만 개발해온 기술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한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또한 국제적 협력의 소중함도 깨달았습니다. 각국의 전문가들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했을 때 얼마나 큰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몸소 체험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협력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우주 기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이 가장 뿌듯했어요. 이번 성공을 발판으로 더 많은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의 기술 위상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수에즈 운하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술자로서의 보람과 자부심을 느꼈고 우리나라의 발전된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나서서 우리의 기술로 세계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